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최고급 정장을 입은 신사가 아닙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에 지독한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한 고물 트럭 운전사였죠. 40년을 아버지처럼 모신 집사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낡은 트럭 한 대만 받은 채 내쫓겼던 황태자 강태준. 모두가 코를 막고 침을 뱉던 그 지독한 악취가 사실은 자신을 살릴 유일한 방패이자 가문의 복수를 완성할 거대한 유산이었다는 걸 그는 8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가장 천한 냄새 속에 숨겨진 가장 고귀한 비밀. 8년을 기다려온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복수극. 지금 시작됩니다. 악취의 유산, 지금 시작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은성그룹의 거대한 저택은 이미 죽은 성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지요. 화려했던 거실의 샹들리에는 꺼진 지 오래였고 대문 앞을 지키던 가드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실 바닥엔 찢겨나간 서류 뭉치와 엎질러진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고가의 명화가 걸려있던 벽면엔 붉은색 압류 딱지만이 흉측한 상처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는 이미 검찰에 압송된 상태였죠. 믿었던 형과 형수 희수는 제 살길 찾겠다며 연락이 두절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남은 건 비참하게 몰락한 황태자 태준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짐은 다 싸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익숙하고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임상철, 태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겨온 40년 차 수석 집사였지요. 태준이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준 것도, 유학길에 오를 때 몰래 용돈을 쥐어주던 사람도 바로 상철이었습니다. 태준에게 상철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대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핏줄보다 진한 정으로 묶인 유일한 가족이었죠. 태준은 희망의 빛을 본 듯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아버지는요? 변호인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상철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평소라면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라며 태준의 어깨를 짚어주었을 그였습니다. 상철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에 숨겨진 강 회장의 개인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지체 없는 움직임이었죠. 평생 집안의 모든 관리를 도맡았던 그답게 상철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금고 문이 열리며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괴와 현금 다발,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재산인데, 그걸로 직원들 퇴직금이라도 줘야 하는데. 상철은 태준의 말을 자르듯 금괴를 미리 준비한 커다란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상철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 물건이었던 것처럼 그의 손길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임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건 도둑질입니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 순간 상철이 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태준에게 큰 소리치지 않았던 그였기에 태준은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도련님,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성그룹? 이미 공중분해됐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영영 못 나오실 테고 내일이면 여기 있는 가구 하나하나까지 다 남의 손에 넘어갈 텐데 내가 왜 이 귀한 것들을 남 좋은 일 시켜야 합니까? 태주는 귀를 의심했지요. 평생 가슴 깊이 품어온 정이라는 단어가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40년입니다. 우리 집안이 아저씨를 식구처럼 대우해드렸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상철은 가방 지퍼를 굳게 채우며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존경도 연민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낯선 타인의 매정함 뿐이었지요. 식구라니요. 나는 이 집에서 평생 머슴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들 뒤치다꺼리하며 보낸 세월, 이만큼 챙겨가는 건 내 땀방울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 이만큼 모셨으면 내 밥값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 이제 서로 갈 길 가기로 합시다. 상철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바닥을 기며 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사라진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지요. 아저씨, 제발이요.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돈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상철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구두 끝으로 태준의 손을 지그시 밟아 떼어냈을 뿐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상철은 문턱을 넘으며 어깨 너머로 마지막 말을 던졌지요. 뒷마당에 내가 타던 고물 트럭 한 대 세워뒀소. 살고 싶으면 그것 타고 당장 도망치시오. 형사가 오든 빚쟁이가 오든 이 저택에서 잡히면 당신 인생은 진짜 끝이니까. 쾅! 무거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빗물이 스며드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40년 세월의 정이 단 몇 분 만에 찢겨나간 비참함. 그것은 태준에게 쏟아지는 폭우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이었죠.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태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어깨에 맨 가방 속에 든 것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뒷마당에 세워둔 그 냄새나는 트럭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철이 말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형수 희수가 나타나 태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태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태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무거웠지요. 멀어지는 임 집사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금방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으로 스며들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말한 그 고물 트럭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정말 끝이라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요. 진흙탕에 신발이 빠져 헐떡거릴 때마다 태주는 욕설을 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마당은 정원사의 관리를 받는 우아한 산책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탈출을 위해 기어야 하는 진흙 구덩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뒷마당 가장 구석진 곳, 녹슨 철문 옆에 흉측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듯한 2.5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었죠. 차체 곳곳엔 붉은 녹이 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타이어는 진흙에 반쯤 파묻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깨진 헤드라이트는 마치 애꾸는 괴물처럼 태준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을 경악하게 만든 건
비바람을 뚫고 올라오는 그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오래된 음식물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 단백질이 부패하며 뿜어내는 그 역겨운 비린내.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에 가까웠지요. 어제까지 명품 향수 냄새에 익숙했던 태준의 폐부로 날카로운 오물의 향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와 태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며 무릎을 꿇은 그의 눈앞에 트럭 뒷간에서 흘러나온 검은 침출수가 고여 있었습니다. 하하. 태준은 결국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을 아버지처럼 모신 집사가 가문이 망해가는 마당에 도련님에게 남긴 마지막 퇴로가 고작 이 쓰레기통이라니요. 이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죽으라는 모욕이 분명했습니다. 어머, 도준아. 너 아직도 안 가고 있었니?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채 다가온 사람은 형수, 서희수였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실크 원피스 자락이 비에 젖을까 조심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방금 내린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그녀가 풍기는 고급스러운 원두 향기가 트럭의 악취와 뒤섞여 기괴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 집사는 왜 저런 차를 남기고 떠난 거죠? 태준의 처절한 물음에 희수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독했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작게 찡그리며 태준과 트럭을 번갈아 보았죠. 글쎄, 임 집사가 그러더구나. 넌 평생 귀하게만 자라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니 이제는 진짜 내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래야 냄새가 섞여서 아무도 너인 줄 모를 거라면서 말이야. 희수는 발밑에 놓여있던 상철의 낡은 보따리를 구두 끝으로 툭 찼습니다. 진흙탕에 구른 보따리가 풀리며 기름때 절은 작업복이 삐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수천 번은 입은 듯 목깃이 하얗게 해진 천한 노동자의 옷이었지요. 어서 갈아입으렴. 빚쟁이들이 정문까지 들이닥쳤어. 그 명품 정장 입고 나가면 10분도 못 가서 머리채 잡힐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그 옷은 내가 대신 태워줄게. 희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트럭 쪽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저 트럭 아주 좋지 않니? 냄새가 아주 지독하더구나. 하지만 도준아, 기억하렴. 사람들은 냄새나는 곳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는단다. 짐승들도 썩은 고기는 피하는 법이거든. 빚쟁이들도 경찰들도. 그리고 내 그 구차한 자존심도 말이야. 희수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조각조약 난도질했습니다. 태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오물이 묻은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작업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 아니, 그것은 추락이라기보다 생매장에 가까웠습니다. 태준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서 정장을 벗어 던졌습니다. 셔츠를 벗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작업복에 팔을 집어넣었죠. 피부에 닿는 거친 옷감의 감촉이 소름 끼쳤습니다. 옷에 배어있던 타인의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태준의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수위였습니다. 자, 이제 가보렴. 너 같은 쓰레기 인생에 딱 어울리는 차니까.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희수는 비릿한 웃음을 남긴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 없는 커피 향만이 잠시 머물다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요.
태주는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비명 같은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시트에 앉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핸들은 끈적거렸고 대시보드 위에는 죽은 파리들이 굴러다녔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진흙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눈에선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배신당한 정과 짓밟힌 자존심이 만들어낸 피눈물이었지요. 임집사, 서희수, 당신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 처박았어.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 냄새도, 이 추위도. 태준의 목소리는 악취 섞인 공기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시동을 걸자 트럭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차체가 흔들렸지요.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뒷간에선 썩은 물이 길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악취나는 트럭을 몰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화려한 저택을 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선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비가 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밤. 태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더러운 황태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혐오하며 잡은 이 핸들이 사실은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칼날을 피하게 해줄 유일한 구명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가 머지않아 서희수의 숨통을 조일 가장 강력한 독약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태주는 빗길을 뚫고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트럭의 와이퍼가 삐걱거리며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로 서희수의 사주를 받은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추격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듯 유리창을 긁어댔습니다. 끼익끼익. 낡은 고무날이 빗물을 밀어낼 때마다 태준의 시야엔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지요. 뒤편에서 번쩍이던 경찰차의 경광등은 다행히 갈림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밀폐된 좁은 운전석 공간으로 스며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는 시간이 갈수록 지독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태준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체온이 오물의 부패 속도를 더 앞당기는 것 같았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썩은 비린내가 박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느라 태주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래야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태주는 핸들을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눈앞에는 금고를 털어 가방을 챙기던 상철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40년 세월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노인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어린 태준의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밥값은 다 했소라며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 태주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태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 너머로 번쩍이는 이름은 형수, 서희수였습니다. 태준은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여보세요. 형수님. 스피커 너머로 희수의 우아하고도 가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독침이 숨겨져 있었죠. 도준아, 너 지금 어디니? 무사한 거야?
경찰들이 저택까지 들이닥쳐서 난리도 아니야. 나도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숨어 있단다. 저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형수님, 임 집사님은요? 그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 눈앞에서 금고를 털어갔습니다. 태준의 물음에 희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직하고 서늘한 한숨소리가 들렸지요. 연민을 가장한 아주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도준아, 마음 단단히 먹으렴. 방금 내 사람 통해서 확인한 건데 임상철이 이미 공항 근처에서 목격됐대. 내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랑 비상용 골드바. 그거 전부 챙겨서 유럽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더구나. 이미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다는구나.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럴 리가요. 아저씨가 그럴 리 없습니다. 저한테 이 트럭을 주고 살아서 도망치라고 분명히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트럭? 아, 도준아. 너는 정말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건 그냥 미끼였어. 내가 그 냄새나는 트럭을 몰고 경찰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자기는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지. 그 노인네, 너를 고기 방패로 쓴 거야. 내가 쓰레기통에서 구르는 동안 자기는 파리에서 와인잔이나 기울이겠지. 희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항 세관에 아는 사람 통해서 가방 내부 사진까지 봤어. 가방 가득 금괴가 빽빽하게 들어있었다더라. 평생 집안 사정을 다 꿰고 있더니 결국 이날만을 기다린 모양이야. 너 같은 망나니 도련님 밑에서 굽신거리며 쌓인 한을 그렇게 풀고 싶었나 보지. 너를 제일 더러운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비웃으면서 말이야. 툭! 태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희수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영혼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평생을 정이라 믿었던 40년의 세월이 사실은 상철이 복수를 꿈꾸며 독을 갈던 시간이었다는 말. 그것은 태준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지요. 가슴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갓길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어둠뿐인 국도변에서 태준은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이 좁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죠. 핸들을 내리치는 태준의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상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태준의 눈물은 분노라는 기름을 만나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상철은 그에게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꺼버린 추악한 도둑일 뿐이었지요. 자신을 쓰레기차에 처박아 미끼로 던져버린 비겁한 노인네였습니다. 도망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자신을 욕바지로 세워둔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준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물에 절은 작업복, 진흙 묻은 얼굴, 그리고 지독한 쓰레기 냄새.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끼였습니다. 태준의 눈동자에서 빛나던 소년 같은 순수함이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퍼런 칼날이 들어섰습니다. 그래, 쓰레기라고 했지? 이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썩어 죽으라고 했지? 태준은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소매에 묻은 오물이 뺨에 번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진했던 은성그룹의 황태자는 그 밤 빗줄기 속에 죽었습니다. 오직 생존과 처절한 복수만을 갈망하는 짐승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복수를 향한 그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허공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엔 절대로 안 죽어. 임상철, 당신이 그 돈으로 어디서 호의호식하든, 서희수, 당신이 그 저택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든, 내가 반드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들 목덜미를 물어뜯어 줄 테니까. 이 냄새가 당신들 피 냄새로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태주는 다시 기어를 넣었습니다. 트럭은 다시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전진했습니다. 낡은 엔진이 터져나갈 듯 울부짖었지만 태주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쓰레기통 속에 몸을 던져 그 속에서 독을 키우기로 결심한 사냥꾼이었죠. 앞으로 펼쳐질 8년의 긴 세월. 이 지독한 악취는 그에게 매 순간 배신의 아픔과 복수의 열망을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향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비바람이 차체를 흔들었지만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입구엔 이미 서희수의 사주를 받은 부패 형사 차진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차량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요. 태준의 운명을 옥죄어올 첫 번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느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고귀한 방패가 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코를 찌르는 악취와 구역질 나는 오물더미. 평생을 귀하게만 자란 황태자 태준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지요. 인간이 만든 가장 화려한 향수보다 집사가 남긴 지독한 악취가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그 소름 돋는 순간을 말입니다. 태준이 몰고 있는 낡은 트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향해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트럭의 낡은 엔진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멀리서 번쩍이는 경광등의 붉은 빛이 빗줄기에 번져 기괴한 핏빛으로 도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검문 중입니다. 차 세우세요. 당장 갓길로 정차하세요.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광봉을 휘저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좁은 운전석 안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차진혁? 서희수의 뒷돈을 받고 태준을 사냥하기 위해 파견된 부패 형사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트럭의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띠며 운전석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내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서 무릎 꿇어.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차가운 비가 오물 묻은 작업복을 순식간에 적셨지요. 진혁은 다가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 뭐야? 이 지독한 냄새? 너 뭐야? 이 똥차 주인이냐? 아니면 여기서 시체라도 썩히고 있는 거야?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상철에 대한 원망과 진혁을 향한 공포가 뒤섞여 휘몰아치고 있었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대답 안 해? 너 은성그룹 강태준 맞지? 서 회장님이 널 아주 애타게 찾으시더라고. 가방에 든 금괴는 어디 있나? 임상철 그 노인네가 너한테 다 맡기고 튀었다며?
진혁은 태준의 멱살을 잡고 트럭 뒷칸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총구와 랜턴을 트럭 뒷칸으로 향했지요. 랜턴의 강한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트럭의 녹슨 철판을 비추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극도로 치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열어봐. 거기 숨겨둔 거 다 알거든. 이 냄새, 금괴 숨기려고 일부러 피운 연기 아니야? 진혁의 명령에 태주는 체념한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트럭 뒷칸에 육중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그 찰나였습니다. 우회에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닫힌 공간에서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 사체 썩은 냄새, 그리고 오물이 뒤섞인 침출수가 폭포처럼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감이 느껴지는 지옥의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아, 내 눈, 내 코, 뭐야 이거, 죽고 싶어. 가장 먼저 뒷칸을 들여다보려던 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동시에 뒷칸 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수만 마리의 파리떼가 시꺼먼 구름처럼 솟구쳐 올라 경찰들의 얼굴과 입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비켜, 저리 안 가, 퇴퇴, 입에 들어갔어. 경찰들은 총이고 권이고 다 내팽개친 채 손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랜턴 불빛 속으로 보이는 건 썩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와 그 사이를 꿈틀대며 기어 나오는 구더기들의 끔찍한 군무뿐이었지요. 진혁은 손등으로 코를 막고 연신 헛구역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거 당장 닫아. 미쳤어? 이런 걸 왜 싣고 다녀? 너 진짜 미친놈 아냐? 태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을 듯 달려들던 그 서슬 퍼런 사냥개들이 고작 이 냄새 하나에 자존심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말이죠. 형사님, 더 수색하시겠습니까? 안쪽에 더 쌓여 있는데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태준이 일부러 문을 더 크게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진혁은 바닥에 침을 연신 뱉으며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습니다. 됐어. 씨. 옷에 냄새 다 배었잖아. 야, 닫아. 당장 가버려. 이런 똥차에 무슨 금괴가 있겠어? 사람 살 냄새가 나야 뒤져보지. 이건 뭐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하네. 재수옴 붙었네 진짜. 진혁은 구토를 참지 못하고 경찰차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의 조롱 섞인 욕설과 침 뱉는 소리를 뒤로하고 태주는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다시 빗길을 뚫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 운전하던 태준의 눈에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임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모욕하려고 이 차를 준 줄 알았습니다. 40년의 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배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세련된 세단을 탔다면,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었다면 그는 5분도 못 가 체포되어 감옥에 썩었을 겁니다. 임 집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역겨운 방패를 태준에게 입혀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세상의 그 어떤 사냥개도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보호막을 말이죠. 나를 살리려고 그 비난을 다 감수하고 스스로 악마가 되셨군요. 태주는 운전대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 집사가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맞바꾸며 남긴 처절한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라고 말하던 상철의 그 슬픈 눈빛이 이제야 선명한 진실로 다가와 태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태준은 트럭 창문을 더 꽉 닫았습니다. 이 냄새가 사라질까봐, 나를 지켜준 이 지독한 사랑의 증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동안은 임 집사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저씨, 저 꼭 살아남을게요. 당신이 남긴 이 냄새가 위대한 향기가 되는 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게요. 제가 진 이 짐의 무게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거대한 결의와 도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달리는 고물 트럭. 그것은 이제 쓰레기차가 아니라 몰락한 황태자를 다시 왕자로 데려다줄 거룩한 전차였습니다. 태준은 내비게이션도 보지 않고 상철이 마지막으로 피 끓는 목소리로 속삭였던 그 장소를 향해 거침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곳은 지독한 악취 아래 숨겨진 거대한 유산과 가문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외딴 모텔의 지하 주차장이었지요. 지독한 어둠이 깔린 폐허. 경기도 변두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낡은 모텔 앞에 태준의 고물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간판은 깨진 채 대롱거리고 건물 곳곳엔 곰팡이가 피어오른 흉가 같은 곳이었죠. 태준은 차 시동을 끄고 한동안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온몸은 빗물과 오물로 젖어 무거웠고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임 집사가 마지막으로 피 끓는 목소리로 일러준 장소. 형사들의 추격을 냄새로 따돌리고 찾아온 이곳이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장소인지 태준은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나를 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당신은 지금쯤 어디서 웃고 있는 건가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차단기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눅눅한 지하의 공기가 태준의 폐부로 밀려왔죠. 트럭의 전조등만이 어두운 동굴 같은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트럭 뒷칸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자신을 지켜준 그 지독한 악취가 다시금 진동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좁은 지하 공간에 갇힌 냄새는 더욱 역겹게 태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준은 트럭 옆에 놓여있던 낡은 쇠지렛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임 집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증오가 폭발했죠. 태준은 무작정 트럭 뒷칸의 쓰레기 더미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런 쓰레기차 다 부숴버릴 거야. 미친 사람처럼 쇠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썩은 음식물 봉투가 터지고 정체 모를 오물이 작업복 위로 튀었습니다. 파리떼가 다시금 태준의 얼굴로 달려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 분노를 어디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 듯이 쓰레기를 밖으로 걷어내던 그때였습니다. 깡! 둔탁하고 묵직한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무 판자가 부서지는 소리도 얇은 함석판이 찌그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지요. 아주 두껍고 단단한 강철이 쇠지렛대와 부딪히며 내는 비명이었습니다. 태준의 손바닥으로 짜릿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비치는 트럭 뒷칸 바닥. 썩은 오물이 잔뜩 묻은 가마니 더미 아래에서 은은한 금속 광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으로 오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냄새도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더러운 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드러나는 그 강철의 실체에 모든 신경이 곤두섰죠. 그것은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녹슨 쓰레기 수거함이었지만 바닥 아래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강철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쇠지렛대를 틈새에 끼워온 힘을 다해 젖혔습니다. 우드득, 콰직. 마침내 강철판이 들리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용 방화천으로 겹겹이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습기와 열기, 그리고 그 지독한 침출수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밀봉된 특수 감고였지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상자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하 주차장의 어둠을 가르는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골드바. 임 집사가 금고에서 챙겨 달아났다던 은성그룹 가문의 마지막 자금이었던 그 골드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황금의 무게가 태준의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아, 아저씨.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 넣어 도망갔다던 그 돈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상철이 자기 살길 찾겠다며 훔쳐간 줄 알았던 가문이 피눈물이 왜 이 더러운 쓰레기차 바닥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태주는 홀린 듯 옆에 있던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골드바보다 더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이 누명을 썼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 형수 서희수가 적대적 에멘드어를 위해 적국과 내통했던 계약서, 그리고 은성그룹을 공중분해시켰던 검찰 배후 세력의 명단까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임 집사가 어깨에 메고 떠났던 그 무거운 가방은 진짜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벽돌을 채워 넣은 가짜였던 것이죠. 상철은 스스로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사지로 뛰어들며 진짜 유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 누구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을 이 지독한 악취 아래의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주는 황금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임 집사를 향해 뱉었던 저주스러운 말들, 그를 도둑놈이라 욕하며 가졌던 증오가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40년 세월의 정이 배신으로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태준을 살리기 위한 집사의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준은 오열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역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임 집사가 태준을 위해 흘린 피 냄새였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 냄새였습니다. 태준은 금고 위 놓인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철의 투박한 필체로 적힌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태준의 통곡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임 집사가 태준에게 남기는 마지막 진실과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이 피 끓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이 짐을 지웠는지. 태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서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시 철판을 덮었습니다. 이 금괴와 증거들은 이제 태준의 복수를 완성할 탄환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트럭 운전석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지요. 지하 주차장의 습한 공기 속에 전조등 불빛만이 태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발치에는 수억 가치의 골드바들이 쏟아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금고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가죽 겉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해져서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수첩 귀퉁이에 묻은 마른 핏자국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임집사 상철의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체가 가득 차 있었죠. 한자 한자 마치 자신의 영혼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그 문장들이 태준의 눈시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지독한 냄새를 뚫고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하신 거겠지요. 상철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 향기로운 것만 보고 자란 도련님께 그런 오물 냄새 나는 차를 맡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얼마나 원망하셨을까요? 그 깨끗한 손에 진흙을 묻히고 세상의 멸시를 견디게 한 이 늙은이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셨겠지요. 하지만 도련님이 입으신 그 작업복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악취는 적들의 코를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처럼 달려들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도련님을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태준은 수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지요. 가방에 가득 담아갔던 금괴들은 사실 벽돌이었습니다. 적들은 눈이 멀어 그 가짜 황금을 쫓아 저를 쫓아올 겁니다. 제가 배신자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멀리 유인하는 동안 도련님은 이 지독한 냄새 속에 숨어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 트럭 바닥에 숨겨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은성그룹의 정직한 역사이고 아버님이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도련님, 사람의 무게는 그가 진 짐의 무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련님이 짊어진 이 쓰레기 트럭의 무게가 훗날 도련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겁한 자들의 향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의인의 훈장입니다. 태준은 수첩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집사의 그 깊고도 숭고한 정을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상철은 태준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이라는 가장 안전한 요새 속에 태준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의문의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복된 차량에는 수십억 대의 금괴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되었으며 운전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60대 남성의 인상착에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금괴 가방.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임 집사였습니다. 태준을 살리기 위해 가짜 가방을 들고 적들을 유인하다가 결국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안 돼. 아저씨, 안 됩니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트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
상철이 목숨 걸고 만든 이 완벽한 은신은 물거품이 되고 말 테니까요. 태주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상철이 배신자로 몰려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빗길을 달릴 때 태주는 그를 저주하며 분노를 태웠습니다. 그 지독한 오해와 원망이 비수가 되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태준은 작업복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소매에 묻은 오물이 얼굴을 더 더럽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얼룩이야말로 상철이 바랐던 태준의 모습이었지요. 세상의 눈을 피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기필코 살아남아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운명. 태준은 다시 트럭 뒷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쏟아져 나온 골드바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다시 금고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파멸시킨 증거들이 담긴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지요. 상철의 유언대로 이제 태주는 이 짐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저씨, 약속할게요. 당신이 나를 위해 버린 그 명예, 내가 다 되찾아올게요. 당신이 배신자의 가면을 쓰고 흘린 피, 내가 반드시 향기로운 유산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차갑고도 예리한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석 옆자리에 상철의 수첩을 소중히 놓았습니다. 마치 임 집사가 옆에 앉아 자신을 지켜봐 주는 것 같았죠. 태주는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낡고 시끄러웠지만 이제 태준에게 그 소리는 가문을 깨우는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태준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다시 어두운 새벽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남긴 자본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의 머리 위로 군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시장을 전전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밑바닥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8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가 그친 새벽 하늘에 푸르스름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몰고 가는 고물 트럭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비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거운 사랑을 싣고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인생은 참으로 얄궂은 연극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화려한 왕관이 씌워지는 날이, 또 누군가에게는 8년을 갈아온 칼날이 드러나는 날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곳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화려합니다. 은성그룹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새로운 회장 자리에 오르는 서희수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장내엔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명품 향수 냄새가 가득합니다. 번쩍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모두 서희수에게 줄을 서기 위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 거대한 은성그룹을 다시 일으키시다니요. 아유, 별씀을요. 이제 시작인걸요. 서희수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태준의 가문에서 빼앗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섰다고 믿었습니다. 8년 전 빗속에서 쓰레기 트럭을 타고 떠났던 그 가여운 도련님은 이미 죽었거나 어딘가에서 폐인이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대연회장의 육중한 황금빛 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기익.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지요. 거기엔 도저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땀 냄새가 절어있는 낡은 작업복. 거친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은 투박한 안전화. 무엇보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화려한 연회장으로 지독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경비들 뭐 하는 거야? 우엑, 이게 무슨 냄새야? 쓰레기 청소부 아냐? 내빈들이 코를 막으며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아했던 클래식 선율이 멈추고 사람들의 미간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지요. 사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8년 전 임 집사가 남긴 그 고물 트럭을 몰고 그 트럭의 무게를 견디며 괴물이 되어 돌아온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레드카펫 위로 진흙 묻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희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강태준, 너 내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희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태준은 예전의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작업복 속의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눈빛은 시면의 바다처럼 깊고 서늘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취임식이 아주 화려하네요.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희수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지요. 경비,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당장 안내 쫓고 뭐해. 여긴 대한민국 최고의 귀빈들이 모인 곳이야. 너 같은 천한 놈이 냄새 풍기며 올 곳이 아니라고. 경호원들이 태준을 덮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7대 대기업의 총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죠. 장례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서희수는 기회를 잡은 듯 그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들, 오셨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제가 금방 치우겠. 하지만 희수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단상 앞으로 걸어온 7명의 회장단이 서희수를 지나쳐 그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의 태준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夸광. 서희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취임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내비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회장님들, 이게 무슨. 이놈은 그냥 쓰레기차나 몰던 놈이에요. 냄새나는 거지라고요. 희수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국내 최대 물류기업의 오 회장이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서희수 씨, 무례하군요. 이분은 지난 8년간 대한민국 유통망의 70%를 장악한 골든 트럭의 실제 주인이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은성그룹의 적통, 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태준은 천천히 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8년 전 그녀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형수님, 8년 전 그러셨죠. 나 같은 쓰레기 인생에 딱 어울리는 차라고. 태준은 자신의 작업복 목덜미를 툭툭 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옷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향기가 담겨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해 배신자의 가면을 썼던 임 집사님의 숭고한 핏냄새,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키운 정직한 땀 냄새 말입니다.
태주는 품 안에서 상철의 피 묻은 수첩과 희수의 범죄 증거가 담긴 서류를 꺼내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당신이 풍기는 그 비싼 향수 냄새. 사실은 썩은 권력의 악취일 뿐이야. 이제 당신이 지은 그 지독한 짐의 무게를 직접 감당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희수의 비리 영상과 상철이 남긴 마지막 고발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전 태준이 무릎 꿇었던 그 진흙탕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연회장 바닥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태준의 냄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낡은 작업복 차림의 태준 주위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여전히 8년 전 그 낡은 고물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차를 똥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을 탄생시킨 위대한 전차였습니다. 태주는 운전석 옆자리에 놓인 상철의 수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저씨, 보고 계시죠? 이제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태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유산을 꽃피운 남자. 강태준의 진짜 취임식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이 낡은 트럭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너진 것들의 비명과 새로 피어날 것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공존하기 마련이지요. 서희수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8년 전 그녀가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들이 이제는 태준이 가져온 진실의 방패에 부딪혀 그녀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수천 명의 눈앞에 공개된 범죄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족쇄가 되어 그녀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는 이제 푸른색 죄수복으로 바뀌었지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번호표만이 남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그 노인네가 죽어서까지 나를.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긁어대는 서희수의 모습에서 한때 은성그룹을 호령하던 여왕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도왔던 부패 형사 차진혁과 배신자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법정으로 향했지요. 인과응보. 하늘이 낸 그 당연한 이치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주는 아버지가 머물던 은성그룹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명패를 쓸어보던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흩어졌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태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그의 곁을 지키던 든든한 그림자, 임상철 집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상철이 사고를 당했던 그 굽이진 국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8년 전 피 묻은 수천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절벽 아래 사람들은 그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치러진 장례식이었지만 태주는 차마 그를 차가운 납골 땅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상철의 사고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나 거대한 비석 대신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철이 생전에 좋아하던 사시사철 푸르고 정직한 나무였지요. 태주는 맞춤 정장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박히고 손바닥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 전 그 지독한 악취나는 트럭 뒷칸에서 흙을 파헤치며 금고를 찾던 그날처럼 말이지요. 아저씨, 이제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떨렸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비석을 세워 그의 이름을 새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생명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이 평생을 헌신으로 살다 간 상철에게 더 어울리는 예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다 심고 난 태준이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하고 시원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8년 동안 태준의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 자리엔 갓 심은 소나무의 싱그러운 소량기와 대지가 품은 따뜻한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상철이 곁에 앉아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성공이 향기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은 가장 지독한 냄새를 견뎌내며 피어난 꽃이라는 사실을요. 40년 집사의 그 지독한 악취는 사실 배신의 냄새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뜨거운 눈물 냄새였습니다. 내가 혐오하며 짊어졌던 그 고물 트럭의 무게는 사실 나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준 뿌리였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그가 진 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는 그 짐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요. 나는 오늘도 이 나무 아래서 다짐합니다. 내가 짊어질 이 새로운 짐들이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향기로운 위로가 되기를. 이제 내 트럭에서는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곳엔 임 집사님이 남겨주신 숭고한 정과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향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8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도 당당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며 태준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지요. 악취가 사라진 대지 위로 은은한 나무 향기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띄우는 임 집사의 마지막 인사처럼 말입니다.